자, 빅데이터 결과 해석 네 번째 과목이죠.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고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 우리 표본 추출 방법 한번 교재에서 찾아볼까요?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통계적 분석에서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다 조사를 못하니까 여기서 몇 가지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몇 개를. 전체가 모집단이 100만이면 그 중에서 10,000개를 한다든가 100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출한다. 샘플링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는 이렇게 샘플링한 것들만 조사한다라는 뜻입니다. 표본조사를 왜 하겠어요? 전수조사가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본조사에서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표본을 추출했는데 갑자기 그 표본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잘 샘플링 돼야 되는데 전체 집단에서 뭐 요만큼만 대표를 한다든가 그렇죠? 과잉 대표 또는 최소 대표 표본이 다른 데이터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 데이터가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 부분만 대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할 때는 표본의 크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골고루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표본 추출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기법이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모집단인데요. 거기서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임의로 무작위로 랜덤하게 하면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랜덤이라는 것이 그거니까 그게 단순 무작위 추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표본 추출법이고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 추출한다. 그래서 편향성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전체에서 n만큼 추출한다라는 거고요. 다른 지식이 없을 때 그냥 샘플링 임의로 선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계통 추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통 추출.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규칙성을 주는 거죠. 그 샘플링 규칙을 좀 줘가지고 추출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간격을 전체 샘플링이 이만큼 있을 때 간격을 3씩 띄어가면서 이렇게 추출하는 인터벌을 준다는 거죠. 간격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요만큼씩 나눠서 그룹핑을 하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고른 분포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층화 추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교재를 통해서 드리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층화 추출은 그 여러 표본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반은 남자, 반은 여자로 구분됐다. 그러면 여기 나눠가지고 여기서 50%, 여기서 50%. 이런 표본 집단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여기서 골고루 추출해라. 즉 동질 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층화 추출입니다.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한 거겠죠. 조금 더 균질하게 여러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값들을 표본으로 샘플링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군집 추출이 있는데요. 군집 추출은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거예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임의로 나누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고요. 모집단이 굉장히 클 경우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때 그냥 일부를 나눠서 이렇게 만드는, 이쪽에서 임의로 추출하는 거죠. 근데 나눴는데 사실은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나눴을 때 그게 잘 나눠졌는지, 군집이 잘 나눠졌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 임의 추출, 여기서 임의로 막 뽑았을 때보다 이쪽에 어떤 쏠림 현상이 있는 모집단일 경우에는 표본 오차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해서, 첫 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은 표본을 난수를 사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으로 편향성을 제거한다. 맞죠? 두 번째, 개통 추출은 모집단에서 추출 간격을 설정하고 설정 간격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맞죠? 인터벌로. 모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집단 내에 특징 집단을 나누고 해당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이라고 한다. 맞죠? 다 그대로 정의를 제공하고 쓰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집 추출은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편향성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군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4개로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임의로 할지 여기에 따라서 편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지우고, 자, 매개 변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매개 변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것도 한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우리? 413페이지.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한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은 학습을 시킬 때 사람이 이제 직접 설정해 줘야 하는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매개 변수는 주로 특히 딥러닝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입력층, 출력층, 은닉층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막 연결이 되어 있죠. 거기에 가중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들을 학습시키는 것을 우리 그 학습, 딥러닝에서 학습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매개 변수고요.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뭐냐면 이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뉴런의 수, 뭐 여기에 연결되는 층의 수, 여기에 연결되는 뉴런의 수, 여기에 연결되는 뭐 입력층의 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학습률이라고 하면은 이게 학습을 하면서 이런 매개 변수들, 뭐 여기서는 가중치가 되겠지만 가중치들을 조금씩 변경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 값을. 근데 그것을 빨리 변경시킬 건지 아니면 아주 천천히 변경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빠르게 변경시킨다고 하면은 뭐예요? 학습을 좀 빨리 하겠다라는 거고요. 학습률이 작게 한다라고 하면은 학습 시간이 길어지겠죠. 대신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하는 거죠. 그걸 우리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서는 이 학습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개 변수가 값이 이만큼씩 뛰게 할 건지 요만큼씩 뛰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한 번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학습을 해보고 저렇게 학습도 해보고 하면서 가장 좋은 정확도를
예측률을 가지는 그 모델을 우리가 셀렉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용자가 정해주는 변수, 그것을 초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는 것을 최적화라고 하죠. 자, 거기에는 학습률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미니 배치의 크기,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여기에다 넣게 되면은 상당히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에서 샘플링 하듯이 이것을 전체 데이터를 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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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순서대로 안 해도 이걸 다 패러럴하게 병행으로 나눠서 학습한다. 이럴 때 이걸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병렬 연산해서 학습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걸 크기를 몇 개, 10개로 자를 건지 20개로 자를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훈련 반복의 횟수. 전체 훈련 데이터셋이 신경망을 한번 통과하면요, 그 에포크라고 합니다. 그게 한 번 학습했다. 그럼 한 번 더 학습할 수도 있죠. 한 번 더 학습할 수도 있고. 이 신경망 학습은 그 학습을 여러 번 시킬수록 그 안에 있는 가중치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 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잖아요. 최적의 반복 횟수, 가장 좋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보여줄 수 있는 반복 횟수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습 횟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가장 적합하게 최적으로 가장 작으면서도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횟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터레이션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나의 미니 배치를 학습할 때 배치가 만약에 뭐 100개가 있다. 100개씩, 그러니까 총 1000개가 미니 배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10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래서 미니 배치의 개수를 한 번 학습할 때 이거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미니 배치 그 블록이 10개라고 하면은 10번 학습하게 됐죠. 그게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의 개수하고 이터레이션 개수는 동일하게 되고요. 미니 배치를 다 학습했을 때 그걸 1에포크 훈련 횟수라고 합니다. 그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다 통과시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서 또 중요한 거, 은닉층의 개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딥러닝에서 보면은 출력층이 있고 입력층이 이렇게 있으면요, 데이터는 일로 입력이 되고 여기에 이제 출력이 돼서 이쪽에 테스트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가중치들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 층을,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할 거냐, 거기에 노드를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최적화 시킬 수가 있지만 이것도 효율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은닉층의 개수를 할 것이냐 라고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은닉층들의 뉴런 개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같은 은닉층 개수의 뉴런 개수를 가변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 은닉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가 입력층에 있는 뉴런 개수보다 큰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즉 입력의 값이 여기 4개가 뉴런이 있는데 이쪽에 한 10개를 첫 번째 입력층에 이렇게 확대해서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우리 다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 자, 매개 변수는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모델 최적화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세팅하는 변수이다.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쵸? 은닉층의 누연 개수도 포함된다.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절대적인 최적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 물론 매개 변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이점, 하이퍼 파라미터와의 차이점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 시각화 도구 중 2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적합한 것은 2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x, y죠. 여기 x값, y값. 그래서 여기를 뭐 x가 얼마일 때 y값은 얼마.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죠. 근데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보통 한 개의 변수를 하죠. 즉 뭐 이쪽을 시간축으로 해서 월별 매출 현황 1월, 2월, 3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주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줄 때 주로 쓰는 것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도넛 차트 어때요? 도넛 차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의 값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이 되죠. 여기 도넛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들 사이에 이게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라고 했을 때 이들 사이에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파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의 분포를 보여줄 때 적합한 것이다. 스캐터 플롯이 바로 산점도죠. x축, y축의 x값에 따른 y값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는 거. 이걸 산점도라고 하는데요. 2개 이상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3개도 가능하죠. 여기에 3차원으로 표현하면은 3개 3차원으로도 해서 관계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나머지 문제들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는 이번엔 적합하지 않은 도구죠. 막대 그래프는 적합한 도구 맞고요. 플로팅 차트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x축에 따른 점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꺾은선 그래프는 여기 시간에 따른 값을 하고 그 값들을 선으로 이어진 그런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죠. 다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스타 차트는 뭐예요? 스타 차트는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각각의 변수 영역이 어느 정도 값을 있는가. 이 사람 성적이 국어 점수는 80점이고 수학 점수는 70점이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는 30점이고 그럼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차트는 아닙니다. 자, 65번 다시 보겠습니다.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 중 맞지 않는 것은 우리 교재를 보고 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 불균형 데이터는 왜 불균형 데이터죠? 데이터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분포가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고루고루 있어야 되는데 10대가 100만 명이고 30대, 40대는 20만 명, 뭐 10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분포가. 그럼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전체적인 세대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10대에 있는 특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주거나 여기 늘려주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셋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균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불균형 데이터 처리라고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처리 방법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데이터가 균질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아주 심플하게. 근데 데이터가 50대 50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80대 20. 그리고 남자 데이터가 많아요. 여자 데이터는 20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학습을 시킬 때 가중치를 조금 더 다르게 주는 거죠. 남자 데이터가 들어와서 학습될 때는 가중치가 변하는 것을 뭐 1로 라고 1씩 변한다라고 했을 때 여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가중치 변하는 것을 뭐 5씩 변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클래스 비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이렇게 좀 바꿔주는 그걸 가중치 자체를 좀 학습할 때 좀 다르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가중치 균형 방법입니다. 학습할 때 가중치를 그 비율에 따라서 좀 고려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지 말고 샘플링 할 때 오히려 그 데이터를 맞추고 그리고 학습을 하자. 즉 남자 데이터가 여기가 80, 여자 데이터가 20이 있다라고 하면 자 남자 데이터 중에 20만 하면 되잖아. 요만큼만 샘플링하고 여자 데이터는 그대로 다 쓰고. 이게 언더 샘플링입니다. 많은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만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들과 비율을 맞춰주는 방법. 이게 언더 샘플링이고요. 오버 샘플링이라는 것은 그러지 말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남자 거는 여자 거를 증폭을 시켜서 이걸 80으로 만들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곱하기 2, 3, 4를 할 수도 있고 랜덤하게 여러 개를 더 뽑아낼 수도 있고 어떤 규칙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죠. 이 비율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자, 맞춰주자라고 하는 것이 오버 샘플링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언더 샘플링 맞죠? 오버 샘플링 맞고요. 데이터 증강 맞죠? 데이터를 늘리는 거예요. 임계값 조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데서 나오는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뉴런에서 입력값이 들어와서 하나의 출력값이 나오는데요. 입력값이 막 들어와서 어떤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뭐가 넘었을 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이럴 때 어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설정한 값을 임계값이라고 합니다. 기준을 높게 하면은 1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 거고 기준을 낮게 하면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셉트론이나 이런 뉴런에서 그런 그 신경망에서 이런 학습을 시킬 때 사용을 하는데요. 그 임계값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 ROC 곡선도 역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먼저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00페이지. 420페이지. 자, 요 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석 모델별 결과 해석 방법인데요. 자, 회귀 모델이란 것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잖아요. 회귀식이. 그래서 그 모델을 회귀 모델 평가를 위해서는 다시요. 회귀 모델 평가를 위해서는
잔차, 결정계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잔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 회귀식을 하면 이게 실제 값이죠. 실제 값들. 실제 값들이 이 선분 예측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지 않아야 좋은 회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mean absolute error라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를 이 차이를 절대값으로 변하고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을 냅니다. 거기에 반해서 mean square error는 이 절대값 차이를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하면 이만한 면적이 되는 거죠. 제곱한 뒤에 평균. 그래서 두 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절대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차할 때 mean square error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MAP이라는 것은 MA를 퍼센트로 변환한 값이라고 값이고요. 그 다음에 RMSE라는 거, MSE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을 RMSE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뭐 정의는 다 있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다 이게 잔차 분석에 사용된다. 거기에 RMSE에다가 로그를 적용한 값이 RMSL이다. 이렇게 해서 이 수식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지는 않으셔도 적어도 mean square error 하고 mean absolute error 하고 정도는 수식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 결정계수라는 것이 R-square라고 있는데 이 결정계수는 총 제곱합에 대한 회귀 제곱합.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 회귀식을 잘 예측 모형이 됐는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측정 도구다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정된 R-square, adjusted R-square도 역시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회귀 모델은 예측 모델이잖아요. 예측 모델에서의 검증 방법. 분류 모델은 다르죠. 분류 모델은 이 표, 뭐 여러 가지로 쓰죠. 뭐 이렇게 오차 행렬이라고도 하고요. 뭐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이 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정확도나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 정밀도를 계산하는 거, 정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정확도라는 것은 예측값이 실제값과 동일한 거죠. 그럼 예측값과 실제값과 동일한 거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예측이고 여기가 실제일 때 여기죠. 실제값과 예측값이 동일한 true면 true이고 false면 false인 경우. 즉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더한 거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그게 정확도가 됩니다. true를 true로 예측하고 false를 false로 예측하고. 반면에 정밀도는 true만입니다. 예측을 true로 한 것 중에 그쵸? 지우고 예측을 true로 한 거는 두 개죠. 그쵸? 요거 중에 실제 true인 거 요거 TP 이게 정밀도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값이 거꾸로인데요. 실제 값이 true인 것 중에서 true로 예측한 거. 자, 이 표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값이 true인 거 이거죠. 그 중에서 실제값 true인 거니까 요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포지티브인 거 이거. 그래서 TP 하고 FN 분의 TP가 되겠습니다. 재현율. F1 스코어는 정밀도하고 재현도의 조합 평균이 되고요. 이 F1 스코어를 통해서 이 분류 모델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가 나오죠. 보시면은 ROC 커브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s 이렇게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FPR 자 위에서 보세요. FPR False Positive Rate FPR이 어떤 걸죠?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실제 값 음성을 양성으로 잘못 예측하는 수준. 되게 헷갈리죠? 네, 여러분도 이거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값을 양성으로 잘못 예측하는 수준. 이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펄스 포지티브하고 트루 네거티브. 즉 실제 값은 예, 그리고 false positive. 자, 여기서 보시면 실제 값을 양성으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이니까 실제 값은 false인데 네거티브인데 예측이 양성으로 하는 거죠, 여기. 자, false positive. 그럼 어디에서 실제 값이 false인 거는 요거 두 개죠. 그래서 FP 더하기 true negative 요거 분의 FP 이게 FPR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하고 지우고 그 다음에 TPR은 뭐예요? 실제 값이 정확히 예측되는 수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재현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서 하나는 x축은 FPR 그리고 y축은 TPR 이거를 두 개를 계산해서 점을 쫙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ROC 커브가 되고요. 이거 두 개 다 모두 0과 1 사이를 갖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도 다 0과 1 사이를 갖죠. 예, 소수점으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요 밑에 있는 커브가 바로 AUC라는 에어리어 언더 커브라고 해서요. AUC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 정의를 가지고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 Y가 모두 0, 1 범위이다. 맞죠? 두 번째, 군집 분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거 아니죠? ROC 곡선의 하단 면적을 AUC라고 한다. 맞죠? Y축은 민감도이다. 맞죠? 그럼 Y축은 민감도입니다. 그리고 sensitivit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아까 재현율.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고서 곡선을 그린 것이 ROC 커브다. 여러분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6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석 모델별 평가 지표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군집 분석 모델, 군집 분석 모델은 제가 안 봤네요. 자, 회귀 분석 모델부터 볼게요. MAPE 이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분류 분석 모델 F1 스코어, 연관 분석 모델 ROC 곡선. ROC 곡선은 어디 나와요? 분류 모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군집 분석 모델 한번 볼까요? 군집 분석 모델은 주로 보면은 그 군집 그룹의 통계량을 요약하고 관측치의 공통점과 변동성을 확인한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나 하면은
군집 분석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집단을 이렇게 크게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거죠. 군집의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집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들 사이에서는 되게 가까워야 되고 군집과 군집 사이에서는 멀어야 되죠. 그래서 군집 분석 모델을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군집 그룹 자체의 통계량을 요약하고, 여기 분산이죠. 이게 분산, 가까운 거. 평균과 분산. 잘 모여 있으면 분산이 적을 거고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크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엘보 기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하나, 군집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때 각각의 측정을 하는 거죠. 그 군집 간에 군집 내에 있는 그런 거리들을 측정을 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점점 당연히 군집이 많을수록 줄어드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완만해지죠. 그래서 이때 군집을 K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엘보 기법이 되겠습니다. 실루엣 기법은 이 아까 얘기한 군집 내부에서는 가깝고 그냥 군집 간에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걸 실루엣 계수라고 해서 그걸 측정하는 것이 바로 실루엣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요. 다음 중 분석 모델의 평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군집 분석 모델 실루엣 기법 맞습니다. 회귀 분석 맞고요. 분류 FN 스코어. 연관 분석 모델은 ROC 곡선이 아니죠. 자, 다음 중 딥러닝의 하이퍼 파라미터 종류와 관계없는 것은,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률, 배치 크기, 은닉증의 뉴런 개수, 가중치. 가중치는 모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모델 매개 변수, 모델 내부의 매개 변수가 됩니다. 자, 69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 군집하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군집 분석 기법은, 군집 분석 기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되고요. K개의 클러스터로 K개의 클러스터로 분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K-means 방법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처음에 하나로 있다가 두 개로 나누고 그 두 개에 나눠진 것을 또 여러 개로 나누고 나눠진 것을 또 나누고 이렇게 분류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군집이 100개가 되는데 이쪽으로 보면 군집이 5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4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걸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DB스캔이나 GMM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정밀도가 95%이고 재현율이 90%일 때의 F1 스코어를 구하시오. 정밀도와 재현율을 가지고서 F1 스코어를 구하는데요. F1 스코어를 구하는 공식은 정밀도, 재현율, 그러니까 2 곱하기 조합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0.95 더하기 0.9, 정밀도가 0.95, 재현율이 0.9, 그 다음에 0.95 곱하기 0.9, 이게 F1 스코어가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92.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층 퍼셉트론은 뭐예요?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노드가 하나 있는데 입력값이 여러 개고 그다음에 출력값으로 0과 1을 내는 겁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은 뭐냐면 이런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모아 놓은 거죠. 0과 1, 0과 1. 그래서 결국은 뭐 출력값으로 해서 거기도 0과 1 이렇게 내는 그렇게 하는 신경망의 그냥 원조 정도 초기 신경망이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 비선형 영역 모델도 가능하다. 옛날에 퍼셉트론 하나만 가지고서 했을 때는 비선형을 못했는데 XO와 문제라고 하죠. 근데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는 비선형 영역 표현도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초기 신경망 모델의 원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활성화 함수인 계단 함수를 이용한다. 자, 계단 함수는 뭐냐면 어떤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x 값에 따라서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입력 값에 따라서 0이거나 출력 값이 y 값이 1이거나 두 개 된 거. 그 계단 모양이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계단 함수를 이용한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다. 가중치와 편향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다. 여기도 당연히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조정을 하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은닉층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으면 은닉층은 있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 모델은 해서 은닉층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입니다. 72번 관측값들이 어떤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 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적합도 검정입니다. 여러분들 추정과 검정하는 부분에서 읽어보시면은 관측값들이라는 게 샘플링한 거죠. 샘플링한 값들이 봤더니 이게 정규 분포를 잘 따르고 있네. 정규 분포에 잘 맞네. 아니면 어떤 우리가 가정한 다른 분포에 맞네. 확률 분포에 맞네. 라고 하는 것은 적합도 검증의 영역입니다. 자, 73번 인포그래픽. 시각화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시각화의 종류, 그다음에 차트, 그리고 인포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포그래픽의 특징 중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전달하려는 메시지나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통계나 그래픽을 사용해서 간결하게 구성한다. 맞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다. 맞죠? 복잡한 데이터는 시각화가 복잡하다. 틀립니다. 보는 사람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합니다. 복잡한 데이터라고 해도 단순화시켜서 단순하게 시각화해서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인포그래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차 행렬에서 F1 스코어는 얼마인가? 요거 정도 여러분들 구해 볼 수 있으면 아마 시험에 나오는 웬만한 그 5차 행렬에 관한 내용들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F1 스코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F1 스코어라는 것은 2 곱하기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 이겁니다. 그럼 우린 정밀도와 재현율을 알아야겠죠. 정밀도라는 것은 정밀도는 예측값이 true인 것 중에서 그쵸? 예측값이 true인 거 이거죠. 중에서 실제 true인 거. 그럼 이건 뭐예요? 100분의 80 더하기 20분의 80, 0.8입니다. 정밀도. 재현율은 뭐예요? 실제가 true인 것 중에 실제 예측을 true를 한 거. 그래서 정밀도도 0.8이 됩니다. 재현율도. 그러면 여기 0.8 더하기 0.8, 0.8 곱하기 0.8. 자, 이거 계산해 보면은 0.8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다음 중 분석 모형 진단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또 비슷한 문제죠. 실제 포지티브인 대상 중에서 실제 예측값과 일치하는 비율. 그렇죠? 실제 원래가 참인 것들 중에서 예측값이 참인 거, 재현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이도. 전체 특이도는 전체 거짓 중에서, 그 다음에 예측값이 거짓인 거, 재현율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 예측된 긍정 중에서 뭐 어떤 건 참, 어떤 건 긍정, 이렇게 어떤 건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용어는 계속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시험에도 그렇고요. 그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예측된 참 중에서 거짓, 긍정한 비율을 정밀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니죠. 정밀도는 실제 참값 중에서 예측된 참값, 실제 예측된 중에서 실제 참인 거 그것을 정밀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정확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수식도 여러분들 참을 참으로 분류해내고 거짓을 거짓으로 분류해내고 이게 정확도입니다. 즉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정밀도, 재현율, 그 다음에 뭐 정확도, 특이도, 민감도 이런 것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특히 혼동행렬, 오차행렬 가지고서 계산을 다 하잖아요. 그것들을 계산하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76번 신경망 모델에서 은닉층의 뉴런을 임의로 삭제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적은 뉴런만으로 훈련한 뒤 테스트 시에 전체 뉴런을 사용하면 정답을 보다 잘 찾을 수 있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 자, 과적합 방지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정답은 드롭아웃이고요.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 과적합은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에 과하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데이터에 학습 데이터에 적합하다 보니까 실제 다음 예측을 할 때 효과가 좋지가 않은 거죠. 리얼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도록 너무 적합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쳐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가 드롭아웃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드롭아웃이 있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런을 이제 중간에 여기에 여러 가지 학습층이 신경망이 있을 때 뉴런을 그냥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롭아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가중치 감소라는 것이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그럴듯하게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세요. 가중치 감소라는 것은 신경망의 가중치가 이제 일정 부분씩 조정된다고 했잖아요. 학습한다는 것이 이런 가중치가 조정되는 것인데 가중치가 조정을 인터벌을 뭐 1씩 조정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 0.1씩 이제 간격을 가지고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가중치가 되면은 거의 이상 못 가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한 중에 대표적인 게 에런 규제, 이걸 라쏘라고 하고요. 가중치 절대합을 가지고서 절대값 합을 가지고서 이용한다라는 것이 라쏘 규제입니다. 비슷한 걸로 리찌라는 규제가 있는데요. 리찌 규제. 이 부분은
L2 규제라고도 하고요. L2 규제라고도 하고요. 아이고, 가중치의 L2 규제 리치라고 하는데, 가중치의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아니고 제곱의 제곱의 합, 요 부분을 가지고서 규제를 하는 것, 아주 증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 부분을 리치라고 합니다. 즉 과적합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이제 드롭아웃, 그리고 가중치 규제, 가중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 이해하시고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경망 모델에서 은닉층의 뉴런을 임의로 삭제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적은 뉴런만으로 훈련한 뒤 테스트 시에 전체 뉴런을 사용하면 정답을 더 잘 찾을 수 있다. 즉 신경망에서 이 부분은 아예 없애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과적합 방지를 좀 방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드롭아웃. 자, 77번 분석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냥 읽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석 모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분석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 검증 과정을 생략해도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데이터가 크기가 크던 작던 검증 과정을 거쳐야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다. 분석 모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데이터셋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 당연히 새롭게 분석 모형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 K-민수 분식 분석에서 최적의 K-값을 선택하기 위해 군집간 분산과 전체 분산 간의 비율을 완곡하게 줄어드는 기법. 아까 이렇게 했었죠. 엘보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문제죠. K-폴드 교차 검증은 간단히 말하면 원래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을 학습, 이쪽을 테스트, 이렇게 구별해서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구별해서 하는 거죠. 그걸 홀드아웃이라고 하는데요. K-폴드는 이 부분을 다시 나누는 겁니다. 전체 학습 데이터셋을 5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서 요만큼은 학습, 요만큼은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은 그대로 놔두고요. 테스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5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반복할 때는 요만큼 5개 중에서 나머지 4개를 학습, 요걸 검증, 또 그 다음 회차에서는 여기를 검증, 나머지 4개를 학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도 여러 번 학습을 해서 교차 검증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적값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드아웃은 데이터 크기가 클 때 유용하다. 특히 데이터셋이 많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반복 횟수가 많아집니다. 당연히 여기가 만약 5개의 K 폴드라고 해서 K를 5로 주면은 5번을 반복해야 되니까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홀드아웃에 비해 학습 데이터 분할에 더 유리하다. 자, 홀드아웃은 그냥 통칭하는 거죠. 학습 데이터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만큼 한다. 즉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사실은 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보통 이제 랜덤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많이 하는데 그 홀드아웃은 그러니까 홀드아웃은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상당히 학습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K-폴드 같은 경우에는 K-폴드 같은 경우에는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을 한 번 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분할해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분할에 더 유의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예, 80번 마지막 문제죠. 회귀 분석 모형 진단에서 표본의 실제 값에 대한 회귀식의 설명으로 적당한 것은 이거 앞에도 나왔네요.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과목 결과 해석, 빅데이터 결과 해석 부분 모의고사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